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해외로 나가는 국내 관광객 늘었지만요. 국내 관광업계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종 위원님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허 변호사님, 현재 여행업계 상황이 어떤지, 그러니까 밖으로만 많이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들어오는 여행객 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여행 수지도 지금 큰 적자 상태입니다. 네. 일단 제일 큰 원인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수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명동만 하더라도 단체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비교했을 때 한 50에서 60% 정도 수준으로만 지금 회복한 상태라고 하고요. 예. 상인들도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도저히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뭐 택배 일을 하거나 다른 회사에 가면서 이 지금 현장을 떠난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상인들이 다른 일 하고 있는데 다시 들어올 만큼의 어떤 여행객들이 활복이 안 되고 있는 수준이니까 예. 이게 분위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상황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들어오는 관광객이 적어서 지금 1분기 여행 수지 큰 적자 상태인데요. 32억만 달러가량 적자를 봤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분기 이후에 3년 반 만에 지금 최대 폭의 적자를 기록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예.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려면 조금 기다려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네. 듭니다. 그래도 예. 요즘 명동이나 뭐 길거리 또 보면은 외국인들 꽤 많이 좀 보이긴 하는데 그에 비해서 아직 모자르다는 뜻 같아요. 근데 정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좀 대책을 여러 개 좀 내놓고는 있거든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일단 요즘 보면 시내 특히 이제 서양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맞아요. 네. 또 동남아 쪽에 많이 오시고. 네. 근데 아무래도 예전에 이제 그 중국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씀씀이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아요. 면세점이나 이런 데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국내 여행업계 어렵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우리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나라 관광이 지금 가격이 높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제 극복하는지 또 숙박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정비되어 있을 텐데 아마 그래서 이제 관광공사나 문체부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쿠폰 발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할 경우에 이제 할인을 많이 해준다든지 예. 또 KTX와 연관된 이제 어떤 관광 상품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아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로 여러 가지 이벤트, 서울 페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열어서 맞아요. 네. 관광객에 유인한 효과가 있고 지금 초파를 앞두고 저도 어제 광화문 나가 보니까 광화문 광장에 꽤 많은 이제 그 연등을 갖다가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네, 네.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사진도 찍고 많이 하시는데 예. 이제 문제는 이거를 소비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저는 이게 개발돼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큰 손들 이게 이제 사실은 중국 관광객들이 오시면 명품이나 여러 가지 큰 이제 소비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앞으로 활성화할지 상당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이 좀 따라야 합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요, 전동 퀵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좀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전동 퀵보드를 타던 여고생이요. 택시와 충돌해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면허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개인형 이동 장치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예. 지금 17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여고생들이 2명이 탔었는데요. 2명이나 네, 탔어요. 근데 이제 무면허 상태였다고 하고 사실 여기는 예. 한 명만 탑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헬멧도 다 써야 됩니다. 네. 그리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돼요. 근데 네. 이런 거 다 지키지 않고 신호 위반해서 가다가 네. 택시와 부딪혀서 앞에 운전하던 운전 여고생은 이 중상 상태이고 예. 뒤에 이제 탑승했던 여고생이 그만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요. 예. 지금 무면허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규정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내도록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뭐 수준이 높지도 않고 대부분 잘 지켜지지 않아서 킥보드 사고, 특히 10대 킥보드 사고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문제입니다. 사고 규모가요.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무려 46배나 지금 증가를 너무 했습니다. 뛰었네요. 네,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무면허 킥보드 운전 적발된 사례만 지금 3,500건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예.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그럼 그렇군요. 무면허인데 어떻게 탈 수 있었는지 인증 절차가 좀 부실한가 봐요. 맞아요. 네, 실제 대여를 할 때 인증을 하지 않아도 빌릴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그래요? 같아요. 지금 대표적인 공유업체 4곳 중에 3곳이 면허증 인증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킥보드를 빌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면허를 따는 게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국가 시험장에서 3만 원만 내면 한 1, 2주 공부하고 시험 치면 딸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제재 수준도 뭐 벌칙금 한 10만 원 정도니까 높지 않고 그리고 실제 면허가 없어도 아이들이 마음대로 빌릴 수 있다 보니까 예.
예. 이걸 굳이 고생해서 딸 만큼 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이런 노력을 이 투자할 어떤 그런 동력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네. 그리고 업체들도 이 면허 인증을 하려면 새롭게 플랫폼을 개발해서 다 이제 탑재를 해야 되는데 네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비용은 사실 사고폐에 비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죠. 아.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킥보드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퇴출시키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이용을 하려고 하면 면허 인증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면허 인증을 강제할 만한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제도적인 마련이나 정부 지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동 퀵보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무슨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걸어가다 보면 뒤에서 이게 휙 하는 소리가 네, 나는 너무 빨리 거예요. 앞으로 싹 지나가는데 이것을 고라니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고라니처럼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네. 운전할 때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게 갔다가 이제 확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위험한 것인데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좀 이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신고제로 이제 업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걸 네. 등록제로 바꾼다고 그래요. 등록제로 바꾸게 될 경우에 또 이제 법제를 정비해야 되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운전면허증 이걸 이제 인증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좀 든다고 그래요. 그걸 업체 측에서 이제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또 전반적으로 이런 새로운 어떤 모바일 이런 이동 수단 자체가 보면 네네. 또 새로운 하나의 분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하나씩 위험하다 해서 하나씩 또 규제를 강화해야 될 경우에 또 이 산업 발전을 또 이게 막는 것도 아닌가 이런 또 그러네요. 고민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단 타는 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업체 측에서 일단 확실하게 이제 이걸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 예. 마련해서 예. 스스로 사고를 좀 방지하는 이런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라고 같이 타는 장면도 있네요. 네.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 네. 자, 다음 이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4일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사를 위한 준비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 2단이 일단 그 결합이 됐고요. 네. 3단도 이제 조만간 결합이 돼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동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이동 시작하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짧은 거리인데요. 이게 이제 전혀 움직임이 없이 그냥 가야 되기 때문에 1.5km를 거의 1시간 한 24분,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예. 그만큼 아주 정밀하게 이제 이동 가서 이제 기립하는 이제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기상 상황 등을 봐서 우리가 24일 날 오후 6시 24분 이때가 일단 최적의 지금 일단 발사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우리가 2차례 걸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난하게 발사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발사 시각 오후 6시 24분으로 잡혀 있는데 이번 누리호 3차 발사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제일 큰 의미는 실용위성을 탑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걸로 예, 보입니다. 사실 재원이나 발사 절차는요, 지난 2차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뭐 연료 탑재량이나 네. 아니면 삼단부 구조 보강한 정도에서 큰 중량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날씨 영향만 잘 맞춘다고 하면 예. 이 발사 절차 자체에는 성공이 굉장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주목되는 거는 이전에는 뭐 모사체라든가 성능 검증 위성만 실렸는데 이번에는 진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성이 8개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상 관측 업무 수행하는 위성과 또 지구 근처 플라즈마 현상을 관측하는 도요셋, 네. 그다음에 민간 기업 위성도 다 탑재가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실리는 위성들이 20초마다 하나씩 누리호 본체에서 순차적으로 사출이 돼야 되는데 요 과정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네. 완벽하게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잘 성공을 하게 되면 이 누리호는 진정한 이 고도화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완전히 이제 실용위성으로 기능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형 발사체로서 기술력을 잘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3차 위성은 실용적으로 이제 사업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평가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